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서 계신 위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마치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오늘 귀한 시간 또 저한테 허락이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좋은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경험한 사례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는데 자기가 맡은 분량대로 맑은 정신을 생각하라. 전 성경은 지혜롭게 생각하라. 뭐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으로 하고 섬기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교직 생활 해온 것이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교직 생활 하면서 기억나는 한 두 가지 장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처음 발령받아서 부임한 학교입니다. 해남의 어느 면 단위 학교인데 80년대 초반이라 면 단위 학교이지만 학생 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학급 수가 한 학년에 8학급씩 해서 상계 학년에 24학급, 도시학교 수준입니다. 지금의 도시학교 수준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도시학교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 학생 수는 학급당이 60명이지만 지금은 뭐 3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큰 학교입니다. 면 단위지만 그 큰 학교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대부분이 거기가 뭐 선호 지역이 아니라서 이제 저같이 처음 받은 발령받은 이런 초임 교사들이 많이 발령받은 그런 학교입니다. 저가 발령받은 해에도 아마 너댓 명이 그 해에 초임으로 오신 그런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연배들이 다들 비슷하고 그래서 재밌게 선생님들 간에는 재밌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다니던 대학원도 논이라고 중간에 그만두기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 생활이 아마 재미있어서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년 뒤에 다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2학년,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담임을 하게 됐는데 중학교 2학년이면 수학여행을 가게 됩니다. 수학여행 가게 되면 이제 한 반에 60명씩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랬기 때문에 60명 모두가 다 수학여행 갈 수는 없었습니다. 못 가는 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대형버스 좌석이 많아야 당시 뭐 45석, 가운데석 하나 해가지고 46석 뭐 이랬는데 간혹 이제 이 숫자가 넘겨지면 뭐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전에는 뭐 끼어서도 앉기도 하고 가운데 또 의자 통로에다 놔서 이렇게 가고 해가지고 어쨌든 한 학급에 한 반에 버스 한 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개 반이니까 8대의 버스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평상시 등교 시간보다 보통 멀리 가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집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8시에 아이들이 평상시에 등교한다 그러면 수학여행 가게 되면 하여튼 7시에 어쨌든 학교에 이제 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정했고요. 아이들은 뭐 기쁜 마음으로 수학여행 간다니까 뭐 일찍 오겠죠. 대부분이 아무리 늦어도 20분, 30분 정도 이렇게 오는 학생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온다고 해가지고 안 와가지고 못 가는 학생들은 당일날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제가 맡은 반의 한 명이 이제 그 시간이 돼서
버스 인원 점검하고 승차를 기다리고 차를 가기를 애들은 들뜬 마음으로 빨리 왜 안 가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 학생이 안 오는 겁니다. 시간이 꽤 흘려도 안 와요. 좀 기다려보자. 좀 더 기다려보자 한 것이 거의 1시간 가까이 됐어요. 지금 같으면 이 스마트폰도 있고 전화 체계가 잘 돼 있어서 연락 체계가 잘 돼 있어서 바로 연락이 되는데 연락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화도 그 집에 전화도 없고 제가 그 집 그 가정방문을 봄에 갔었는데 초가상간에 진짜 초가집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한 5 식구가 부모님 포함해서 아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적은 집에 언덕배기가 그 올망졸망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그리고 가난한 그런 그 집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월달 되면 아이들 형편을 그렇게 해서 알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해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수학여행 봄에 아마 가지 않았는가 싶어요. 한 5월쯤 이렇게 갔는데 얘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수학여행비를 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당시에 수학여행비를 낼 수 있는 정도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같으면 뭐 시대가 좋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예산도 줍니다. 수학여행 갈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래가지고 뭐 못 가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 의무 교육도 아니고 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데 어쨌든 간다고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가게 됐는데 담임으로서는 굉장히 미안하죠. 그 애 때문에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지체하게 됐으니까 뭐 많은 사람들, 학생들, 선생님들 여러 가지로 미안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갔다 와서 상황을 알아보니까 그 사이에 얘가 수학여행을 찾아가 본 거예요. 행정실에서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제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수학여행 당일날 찾아갔는지 그 전에 찾아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수학여행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니 걔가 이제 돈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수학여행비가. 근데 물어보니까 애산촌이 줬다고 그랬죠. 애산촌이 줬다고 그랬는데 그 수학여행비를 자기가 찾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제 인심을 쓴 겁니다. 친구들한테 인심을 써. 배드민턴 라켓도 사주고 굉장히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애기는 굉장히 작아요. 번호로 보면은 한 5번 정도. 옛날에는 키순으로 번호로 했기 때문에 앞번호는 대체로 이제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체격도 아주 왜소하고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안 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돈을 막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학여행을 못 하게 됐는데 이제 상황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제 지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지구대, 파출소죠. 옛날에는 면 단위의 지서라고 그랬는데 담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누구누구가 지금 여기 지서에 있으니 선생님이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 소재지에 있는 지서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지서 순경이죠. 순경 그 여놓은 책상 꼭 여러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책상 옆에 얘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고 수갑을 찬 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애한테 수갑을 채웠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이라서. 수갑을 채고 딱 앉아있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고 그 앞에는 그 점심을 짜장면을 먹었는지 그 빈 짜장면 그릇이 한 그릇 딱 있어요. 물 끓고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세가 약간 언덕 위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그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하는데 꼭 그 개가 이렇게 줄에 사슬에 묶여가지고 개밥 그릇 하나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꼭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굉장히 참 안타깝고 짠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얘가 학교를 잘 안 나와 어쩔 때
지금 같으면 매일 전화, 학교 안 나오면 지금의 경우는 매일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합니다. 왜 안 나왔니? 바로바로 파악이 안 되는데 옛날에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던 시대라. 안 나오면 이제 친구들 통해서 다음날 물어봐야 됩니다. 갔다 와서. 이제 이렇게 수갑을 차고 지서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이유가 그 소재지에서 도둑질 하다가 잡힌 거죠. 어떤 상황이냐? 점심시간에 하필이면 그 관내 그 우체국 직원의 가정집에 들어가서 그 저금통, 돼지 저금통에 아마 돈이 꽤 좀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10만 원 이상 들었다고 그 당시에 80년대 초반이니까 꽤 큰 금액이죠. 예. 그걸 훔치다가 마침 점심 먹으러 들어오는 그 집 주인에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서로 인계돼가지고 이렇게 그 상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절도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벌을 줘야 될 상황입니다. 대체로 이런 그 학생이 잘못해서 징계를 하거나 학교를 못 다닐 상황이 되면 담임선생님 이제 여러 그 심의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담임선생님이 반드시 참석하게 돼 있고 요즘에는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참석하게 돼 있어요. 해당 학부모님이. 근데 옛날에는 그런 규정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들끼리만 이렇게 참석이 되는데 대체로 담임선생님들은 이 애가 미워도 부모와 같은 입장으로 그 입장을 대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얘가 마음에 안 들고 특성하면 저는 그만 다닐 수 있도록 잘라보시오. 뭐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하냐 안 하냐 이것도 상당히 그 당시에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담임선생님이 얘를 끝까지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제가 지도해 보겠습니다. 이럴 텐데 그러지 않고 거기다가 심의에다 맡기게 되면 결국에는 특별한 감경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겠죠. 담임선생님마저도 얘를 내치는데 어떤 선생님이 얘를 보호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도를 해가지고 징계를 아마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얘가 이제 결석을 자주 해버려 안 와버려요 이제. 학교를 안 오는데 방법이 없죠. 학교를 장기간 안 오니까 이제 장기 결석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부모하고도 이제 대화를 하지만 얘가 평소에 이렇게 나가고 아마 도벽도 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안 나와버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퇴학 처분을 해야 돼요. 지금의 경우에는 중학생의 경우는 퇴학이 없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유예라는 제도가 있어서 학교를 못 다니면 다음에 또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3분의 2만 넘기면 다 진학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아마 그런 규정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가. 이제 학교의 상황상 학생이 오랫동안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퇴학 처리가 가능하게 아마 돼 있을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학교에 안 나오는 동안에 사고를 치면 그 후담을 고스란히 그 학교가 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결석생의 문제는 상당히 학교에서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학적이 없는 상태에 사고를 치면 학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학교로서는 부담이 덜 하겠죠. 근데 계속 장기 결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면 이제 퇴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든 진학을 시키려고 뭐 학업 중단 숙려제라고 써가지고 학교를 안 나와도 잠시 동안 네가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네가 생활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일정 기간을 또 줍니다. 또 대안교육 학습방이라고 학습실이라고 그런 거기에 참석하면 또 그걸 다 학교에 출석하는 걸로 인정합니다. 숙려 기간도 출석으로 인정하고 또 이제 가정학습 기간이라고 부모와 함께 어디 가게 되면 일정 기간 또 학교에 나오는 걸로 다 인정합니다. 웬만해서는
퇴학할 수 있는 상황이 말하자면 유예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게끔 얘가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하게끔 지금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뭐 날짜를 없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와 똑같습니다. 지금의 그 중학생들이 그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다가 중학교 같은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 갖게 되면 고등학교에서는 면학 분위기 차원에서 바로바로 커트 시키거든요. 근데 당시 중학교도 지금의 고등학교랑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 결색한 상태에서 아마 퇴학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학생이 지금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어떤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하겠는데 제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되돌이켜보면 반성하고 그러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잃은 양 한 마리거든요. 99마리 양보다. 그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 말씀을, 믿음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지금 와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에피소드는 그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많아서 시간이 적어서 그렇게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다른 또 사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그 학교를 이제 떠나서 이제 옆에 인근의 학교,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학교인데 교사 때도 근무를 90년대 초반에 한 10년 정도 뒤죠. 그 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또 이제 3월 달에 가정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 가정방문이 아니고 거기 내가 간 데는 그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각 반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면서 그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각 학년, 각 반마다 다 한두 명씩은 다 있거든요. 전에는 이 학생들이 굉장히 좀 학교에서 말썽을 많이 피우고, 예를 들면 도시락 싸우면 원래 도시락 남은 거 훔쳐먹기도 하고, 자전거로 통학한 애들 자전거 지금 마음대로 타고 가서 어디다 둬버리고, 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와서 이제 그런 이제 사전에 정보를 들었는데, 학생 수도 이제 10년 뒤니까 많이 줄었어요. 이게 걔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데, 밤마다 꼭 한두 명은 있었습니다. 이게 얘들을 잘 지도하고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니까 거기 시설 책임자, 전에 거기는 시설이 뭐 우리 기독교나 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이 아닌 걸로 지금 돼 있는데, 보통 그런 복지시설이 우리나라에 한 10년 전에 연구 자료에 보면, 한 40% 정도가 종교단체가 관여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가 기독교, 그 다음에 30% 정도가 카톨릭, 20% 정도가 불교, 이런 정도를 해가지고,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6.25 이후에 그런 아이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종교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제 그랬는데, 여기는 종교단체는 아닌 그런 단체예요. 그리고 이제 각 방마다 우리 반에만 소속된 그 방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이 왔으니까 소개해 준다고 거기 직원분이 이렇게 각 방마다 다 이렇게 문 열어가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방에서 제가 그냥 가슴이 딱 먹혔다. 한 5살짜리, 지금 어린이집 다녀야 될 애들.
한 방에 훨씬 적죠. 한 4분의 1이나 될까요? 한 20명이 이 정도 되는데 똘망똘망하고 제가 문을 여니까 다 절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순간에 왜 제가 여기서 죄송합니다. 보기 위해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기가 고운 나이였어요. 한 5살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아까 그 학교는 제가 결혼하지 않았던 학교라서 그야말로 젊음의 그 열정만으로 이렇게 간 학교라는, 여기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를 대하는 것이 결혼 전과 후하고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많이 달라짐을 제가 느꼈거든요. 특히 그 순간에. 집에 있는 저희 아이하고 그 집, 거기 소녀는 아니죠. 저기 사회복지시설 아이들이 정말 한 방에 여러 명이 많다 보니까 방이 좁게 느껴졌어요. 바글바글 해가지고 문을 연 직원하고 저하고 이제 문을 열고 얼굴을 대면하는데 너무나 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은 다 마찬가지죠. 각 가정에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잘 부어가 있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뭐 부족한 것 없이 다 잘해주고 그러는데, 얘들은 부모가 어찌됐든 간에 곁에서 보호를 해주지 못하고 지금 이 시설에 맡겨진 겁니다. 뭐 여기에 맡겨진 애들은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부모가 있으면서도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맡겨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간혹 보호자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걔들과 우리 애하고 너무나 많은 어떤 정서적으로 큰 차이를 그 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됐는데, 되게 교육심리학 쪽에서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고만한 그 나이 때까지 아이의 모든 정적, 지적 능력이 80% 이상이 다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얘들은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열악한 거죠. 말하자면 부모의 따뜻한 정도 못 받고 여러 가지 먹는 것 하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보통 아이들과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굉장히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나오고 학급에 있는 그런 애들을 포함해서 이제 제가 담당하는 그 학급의 애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관리도 하고, 더 자주 그 시설에 제가 찾아갔어요. 뭐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찾아가고 갈 때마다 그냥은 제가 안 가고 뭐라도 사고 가서 애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한 1년 뒤에 그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검색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평균 성적이 보통 아이들보다 한 20점 차이 나요. 20점 차이면 엄청 큰 차이죠. 굉장히 지적인 능력이나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보통의 가정 아이들에 비교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실제로 느껴본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떻게 보면 기쁨인가, 어떻게 보면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걔들은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한 18살 정도 되면, 특히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게 되면 각자 사회에 나가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요즘은 상황이 되면은 늦게까지 거의 살 수 있는 거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학교 다닐 동안만큼은 이제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니면서 항상 다른 아이들 또는 선생님들 눈에는 얘들하고는 약간 벽이 있어요. 벽이. 일반 다른 선생님들, 특히 이제 선생님들은 얘들은 그런 애들이고 공부도 못하고, 뭐 제가 다닐 때는 얘들이 특별하게 뭐 말썽 피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시각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얘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대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꼈어요. 똑같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의 이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으로 이렇게 섬기라고 그랬는데, 아까도 그랬지만 정말 얘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섬겼는지 겸손하게 한번 생각을 좀 오늘 이 시간 제가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람이 거기 오늘 말씀처럼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머리 있고 다리 있고 그러는데, 내가 손이면 손의 역할, 다리면 다리 역할, 각자 맡은 다 은사가 있습니다. 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런 주어진 은사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잘 사용하고 그랬는지, 아니면은 겸손하지 않게 오바를 했는지, 손이 할 일을 손이 않고 다리가 할 일을 한다니 다른 일을 손과 다른 다리도 있고 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제넘게 나서서 다른 일을 한다든지 그러진 않았는지, 다른 것을 비난하지 않았는지, 이런 점들 우리가 겸손히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그 교직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도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복지시설 이문 가고 이제 필요한 물품들 이렇게 사다 주고 사진도 찍고 그럽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학생들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으로 대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해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졸업하고 얘들이 정말로 여기에 생활했던 것들이 어떤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고, 정말 내가 여기 생활하면서 거기 소속되어 있는 직원 선생님이라든지 학교의 선생님들 간에 어떤 기억될 만한, 그런 가슴속으로 기억될 만한 좋은 그런 것이 있다면 애들이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저 같은 교직 생활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를 줬다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좋은 일이고 감사할 일인데, 그 맡은 일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부족함도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고, 직업을 아이들 가르치는 것, 학교에서 평생을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관련 지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평생 동안 되돌아보면 참 반성을 많이 해봅니다.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닐 때는 어른들이 기도하면서 죄 많은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도대체 나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죄를 지었나 기도할 때 그러는 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인이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원죄는 별개로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이 주어져서 제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